이것은 인류 항공 역사상 단일 항공기 사고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항공 참사이다. 사고로 520명이 목숨을 잃고 단 4명만이 생존했다. 사고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잉 747이었다. JAL 123편. 이 이름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데미어 볼과 함께 1985년 8월 12일로 돌아가 그 거대한 보잉 747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7년 전에 단 한 가지 작은 결함이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대참사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도쿄 국제공항은 하네다 지역에 위치해 있어 흔히 하네다 공항이라 불리며 도쿄 수도권의 주요 민간 항공 허브였다. 이름은 국제공항이지만 사고 당시 이 공항은 대부분 국내선을 운항했고 극히 일부의 장거리 국제선만 운영되고 있었다. 1985년 8월 12일 월요일, 일본은 곧 1년 중 세 번째로 큰 명절인 오본을 맞이하고 있었다. 주말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일주일간 휴무를 주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을 기리거나 가족을 찾는 사람들 혹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매년 이 시기에는 하네다 공항의 여객 수요가 폭증했다. 81km 떨어진 스쿠바시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한창 열리고 있었다. 스쿠바시에 가장 가까운 공항이 바로 하네다 공항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하네다 공항은 특히 혼잡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시각에 좌석이 거의 가득 찬 보잉 747 대형 여객기가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대기하고 있었다. 탑승 인원은 총 524명으로 승무원 15명, 일본인 승객 488명, 외국인 승객 2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 계획은 저녁 6시에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6시 56분에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승객을 더 태우고 하네다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해당 항공기는 일본 항공 소속의 JA8119편. 기종은 보잉 747 SR-46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와 최대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상업용 여객기였다. 하네다와 오사카 간 왕복 비행은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날은 오사카에서 하네다로 돌아오는 마지막 편이었기 때문에 연료는 단 3시간 15분치만 실려 있었다. 비행을 지휘한 기장은 타카야마 마사미로, 운항부 교관이었으며 총 비행 시간은 12,423시간 41분에 달했다. 그중 보잉 747 기종만 4,842시간 22분을 기록한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는 해상자유대와 일본 국내 항공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가지고 있어 비행 경험이 풍부했다. 부기장은 사사키 유타카로, 총 비행시간은 3,963시간 34분. 그중 보잉 747 비행시간은 2,665시간 30분이었다. 항공기관사인 후쿠다 히로시는 총 비행시간 9,831시간 3분. 그중 3,846시간 31분을 보잉 747에서 쌓은 숙련된 엔지니어였다. 그날은 조종석 승무원 좌석 배치가 평소와 달랐다. 일반적으로 기장은 비행 방향 기준 왼쪽, 부기장은 오른쪽에 앉는다. 그러나 당시 부기장은 기장 승급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기장석에 앉아 조종과 승무원 지도를 알았고 조종과 승무원 지도를 맡았고 기장은 부기장석에 앉아 보조 조종 및 무선 교신을 담당했다. 18시 04분 JAL 123편은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을 시작했다. (18시 12분) 8분 후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하여 파란 하늘로 솟구쳤다. 고도 5,000m에 달하는 기체에서는
강과 산맥이 창밖에 펼쳐졌고 하얀 구름이 유유히 스쳐 지나갔다. 18시 24분 35초, 이륙 후 12분. 항공기는 순항고도인 7315m에 도달해 있었으며 사가미만 상공, 이즈반도 남쪽을 비행 중이었다. 이때 갑작스럽게 기체 후미가 폭발하며 기내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조종석에서 다카하마 기장은 놀라 외쳤다. 랜딩 기어 도어! 랜딩 기어 도어 확인해! 폭음은 기내 전체를 울려 퍼졌고 승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폭발과 동시에 객실 내 모든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 기내 방송이 시작되었다. 현재 비상 착륙 중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흡연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희는 비상 착륙 중입니다. 폭발로 인해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승객들은 방송과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맸다. 동시에 조종석에서는 경보가 울리며 항공기 손상을 알렸다. 다카하마 기장은 즉시 자동 조종을 해제하고 승무원들에게 착륙 장치와 엔진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조종석 안은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엔진은 어떻지? 모든 엔진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곧 기장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 우측으로 틀어! 우측으로 가라! 후쿠다 기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유압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압이 없으면 조종면과 날개는 무용지물이 되어 기장은 더 이상 기체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각 조종석의 승무원들은 아직까지 어떤 원인으로 기체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8시 24분 기장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신호를 발신, 현지 항공교통관제센터에 알렸다. 이 긴급 구조 신호는 도쿄 관제국에 의해 접수되었다. 18시 25분 다카하마 기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도쿄 관제와 교신했다. 도쿄 재팬에어 123 이머전시 하네다로 복귀 요청합니다. 도쿄 관제는 즉시 응답했다. 도쿄 재팬에어 123 이머전시 승인. 기장은 우측으로 선회해 하네다 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소식을 접수한 하네다 공항은 즉각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 긴급 착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모두가 단지 회항만 하면 곧 하네다에 무사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륙 후 겨우 13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그 짧은 거리를 항공기가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18시 27분 사고 발생 불과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관사는 모든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곧 항공기가 사실상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했다. 기체는 상승했다가 급강하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제멋대로 비행하기 시작했다. 이 불안정한 상하 요동과 좌우 흔들림은 추락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듯한 상황이었다. 18시 28분 도쿄 관제는 JAL 123편에 동쪽으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기장은 이미 기체를 제어할 수 없음을 알렸다. 도쿄 관제 또한 레이더상의 비행 궤적을 보고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18시 31분 기장은 여전히 가능한 한 기체를 안정적으로 선회 및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고도를 유지한다면 객실 산소 마스크의 산소가 곧 고갈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체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했다. 이때 도쿄 관제는 대안을 제시했다. JAA 123 나고야까지 115km 남았습니다. 착륙 가능합니까? 다카하마 기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불가능합니다. 하네다로 돌아가겠습니다. JAA 123 고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기체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마도 보잉 747급 대형 항공기의 긴급 착륙에는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었고 안전 대응도 더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제는 기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후 교신에서는 일본어 사용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교신 언어는 영어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비상 상황에서 일본어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18시 35분 33초 JAL 123편은 R5 구역의 도어 손상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 해당 구역의 산소 마스크가 완전히 작동 불능임을 확인되었다. 승무원들은 이동식 산소통으로 승객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관사는 기장에게 기체를 더 급히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장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에서는 이때 조정석 승무원들이 이미 산소 부족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8시 40분 도쿄 관제는 교신 원활화를 위해 JAL 123편 전용 주파수를 준비하고 기장에게 주파수 변경을 요청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조종석의 승무원들은 제어 불능의 기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마침내 기체를 우측으로 선회시켜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하네다 방향을 향하게 했다. 고도 또한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승무원들의 눈에는 상황이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오시마 상공의 강풍에 휘말려 기체는 왼쪽으로 크게 선회하며 군마현 산악지대로 향하게 되었다. 이 순간 주민 중 일부가 추락 직전 JAL 123편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이는 이후 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18시 41분 JAL 123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는 지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교신 주파수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8시 45분 36초 JAL 123편은 일본 주둔 미군 요코타 기지에 접근했다. 요코타 관제는 항공기를 착륙시키기 위해 일본어로 교신하며 JAL 123편에 미 공군이 준비한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참 후 기장은 기체가 제어 불능 상태임을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끝까지 하네다 공항으로의 긴급 착륙을 고집했다. 18시 49분 일본 항공은 사내 무선망을 통해 JAL 123편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초조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지상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3분 후 드디어 JAL 123편에서 응답이 왔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18시 53분 JAL 123편은 여전히 기체 제어 불능임을 보고했다. 이때 일본 주둔 미군 요코타 기지에서도 긴급 착륙 준비를 시작했다. 18시 54분 25초 JAL 123편은 현재 위치를 요청했고 자신들이 하네다에서 북서쪽으로 88km, 구마가야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음을 전달받았다. 18시 55분 관제탑은 일본어로 JAL 123편에 하네다와 요코타 양측 모두 긴급 착륙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기장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팬에어 123, 현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도쿄 관제는 레이더 확인 후 알렸다. 현재 하네다 북서쪽 88km 지점입니다. 언제든 착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코타도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관사 후쿠다는 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JAL 123편으로부터의 마지막 교신이 되었다. 18시 56분 JAL 123편의 신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는 항공기가 추락했거나 극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 중임을 의미했다. JAL 123편의 조종석 앞에는 거대한 장벽처럼 우뚝 선 군마의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300톤이 넘는 이 항공기는 시속 630km가 넘는 속도로 삼봉 우리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지상 충돌 경보 시스템이 마치 장송곡처럼 연달아 울려댔다. 기장은 조종관을 자신 쪽으로 힘껏 끌어당기며 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유압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조종할 방법이 없었다. 객실에서는 509명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부는 다급히 유서를 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적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꼭 끌어안았다.
좁은 공간에는 울음과 기도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524명이 탄 보잉 747은 오스타카 산비탈에 충돌했다. 충돌 속도 시속 630km 이상, 충격력 지구 중력의 100배. 충돌음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십 미터 높이의 소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꺾여 나가 떨어졌다. 금속과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밤하늘에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연기 기둥을 만들었다. 이 시각 도쿄 관제와 일본 항공 내부는 무선으로 끈질기게 호출을 이어갔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없었다. 18시 57분 요코타 관제는 JAL 123편을 호출했다. 현재 기지는 요코타 공군 기지로 우선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JAL 123편은 추락한 뒤였다. 더 이상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자 지상에 있던 모든 이들은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존자 수색과 블랙박스 수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어진 구조 과정에서 일본 측의 잇따른 더딘 조치들은 대중의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월 12일 19시 15분 JAL 123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그로부터 24분 뒤 미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군마현 산악지대에서 추락으로 인한 산불을 발견했다. 밤하늘 속 커다란 불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미 공군은 즉시 이 발견 사실을 일본 당국에 보고했다. 당시에는 불과 연기가 매우 컸고 또 야간이었기 때문에 구조 헬기가 현장에 가까이 착륙할 수 없었다. 추락 후 2시간이 지나 미 공군은 정찰을 위해 인원 2명을 산에 강화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상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고 즉시 기지복귀 명령을 받았다. 일본 측은 이는 자국의 내부 사안이라며 자위대가 이번 항공기 추락의 수색 구조 업무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19시 21분경 일본의 F4 전투기 2대 역시 추락으로 인한 산불을 발견했다. 조종사들은 상공에서 본 추락 지점의 위치를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에는 GPS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 지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다. 같은 날 23시 30분, 즉 4시간이 넘는 시각에야 일본의 구조대가 제13연대, 제12전차대대, 제12공병대대에서 약 1000명을 투입해 수색 구조를 시작했다. 이후 자위대는 다수의 헬기를 추락 지점으로 추가 파견했다. 그때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산림은 우거져 있었으며 폭발로 인한 산불에 짙은 연기까지 겹쳐 가시거리는 극도로 낮았다. 이러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 헬기들은 상공을 선호했지만 생존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장 상황을 정밀 확인하기 위해 낙하산 강화를 감행하는 위험한 투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중수색팀이 생존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자 지상수색팀 역시 그 흐름을 따라 당일 밤에는 추락 지점으로 진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63km 떨어진 마을에서 밤을 보내며 다음날 아침 산악 진입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 9시, 즉 사고 발생 14시간 후에야 일본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소중한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다. 언론사의 헬리콥터들은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잠시 상공을 선회한 뒤 현장을 떠났다. 오전 10시 45분, 즉 추락 16시간 후 마침내 한 구조대가 기체 꼬리 부분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 4명을 발견했다. 생존자 4명은 헬리콥터 2대에 나누어 이송되었다. 4명의 생존자 발견은 구조대에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이후 강화된 수색에서도 추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JAL 123편의 생존자는 4명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4명 모두 항공기 꼬리 부분의 후방 좌석 부근, 나머지 승객 500명과 승무원 15명은 모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유명 가수 사카모토 규, 다수의 기업인, 그리고 임산부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생존자 중 1명인 26세 승무원 유미 오치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추락 후 수시간 동안 그녀의 주변에서는 많은 승객이 신음했고 누군가의 대화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다. 아주 가까이서 들리는 듯해 곧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주변의 말소리도 사라졌다. 추락 다음 날 오후 블랙박스가 발견되었다. 이 장치는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가 작동을 멈추거나 추락하기 전 30분간의 조종석 대화와 추락 전 2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이후 블랙박스는 도쿄로 옮겨져 분석되었고 일본 정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륙 12분 후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 빠졌고 그로부터 32분 뒤 추락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보잉 747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던 것일까? 결국 이 사고 49일 전에도 인도 항공의 보잉 747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 역시 아직 규명되지 않았었다. 상황이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일본 당국은 이번 사고를 형사사건으로 간주해 사고 현장을 범죄 현장처럼 봉쇄했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과 보잉사 관계자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수차례의 협의 끝에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야 미측 사고조사관들이 현장 진입을 허가받았지만 그들의 모든 활동은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이후 일본 측과 미국 측의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확인했다. 항공기관사의 보고에 따르면 R5 구역의 도어가 손상되었고 이에 초기의 조사관들은 비행 중 도어가 떨어져 나가면서 동체 후미에 충돌해 꼬리 부분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유압 시스템이 망가져 기체가 조종 불능에 빠졌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생존자 유미 오치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쾅 하는 소리를 들은 뒤 갑자기 감압이 시작되며 귀가 약간 아팠습니다. 도어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제 뒤쪽의 천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증언은 곧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문제의 R5 구역 도어를 발견했다. 조사관들은 폭발로 전기 계통이 합선되어 조종석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더불어 한 주민이 추락 약 16분 전에 우연히 JAL 123편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에서 우리는 기체의 수직꼬리 날개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가미만 상공, 즉 항공기가 최초로 이상을 보고한 지점 인근의 공역에서 유실된 수직 날개 꼬리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수직꼬리 날개 우측 외판에는 검은색 침전물이 있었고 조사 결과 이는 유압유로 밝혀졌다. 항공기는 이륙 후 고도가 높아질수록 객실 내 공기를 가압한다. 승객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체 후미의 압력 격벽은 가압된 공기가 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조사관들은 사고 원인이 동체 후미의 압력 격벽 파손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 결과 후방 객실 천정이 급작스럽게 파열되었고 객실의 고압 공기가 꼬리 날개 쪽으로 밀려 들어가 수직 꼬리 날개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다. 항공기의 유압 라인 대부분은 꼬리 날개를 지나가기 때문에 유압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기체 전체가 조종 불능에 빠졌다는 시나리오였다. 이 항공기는 7년 전인 1978년 6월 2일에 사고를 겪은 이력이 있었다. 조종사의 오조작으로 착륙 시 기수가 과도하게 돌리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접시되어 꼬리 날개와 압력 격벽이 손상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 항공은 보잉사의 기술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손상된 압력 격벽을 올바르게 수리하려면 두 장의 패널을 하나의 일체형 조인트 패널로 연결하고 그 위를 세 줄의 리벳으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보관된 수리 도면에 따르면 당시 수리 인력은 요구사항대로 작업하지 않고 두 장의 분리된 조인트 패널을 사용했으며 한 장에는 리벳 한 줄, 다른 한 장에는 두 줄만을 사용했다. 이 작업 방식은 접합부의 강도를 현저히 저하시켰다.
이론적으로 이번 압력 격벽 보강은 약 10,000회의 비행만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추락 당시 항공기는 수리 이후 12,319번째 비행 중이었으며 이는 이론적 내구도를 한참 초과한 수치였다. 그렇다면 손상 지점에 대한 부적절한 수리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을까? 1986년 이 항공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오스타카산 추락 지점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이 끔찍한 항공사고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은 진실을 갈망했다. 예상치 못하게도 조사관들은 추락 현장의 잔해 속에서 수리 흔적이 남아있는 압력 격벽을 발견했다. 여러 차례의 검증 끝에 이 잔해에서 부적절한 수리로 인한 금속 피로와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1987년 6월 19일 사고 발생 2년 후 사고조사위원회는 마침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JAL 123편의 사고 원인은 1978년 꼬리 부분 착지 사고 당시 손상된 압력 격벽을 잘못 수리한 데 있었다. 항공기가 고도 7,315m에 도달해 객실 기압을 시작했을 때 객실 내부와 꼬리 외부 사이에 압력 차이가 발생했다. 압력 격벽은 하중을 받으며 팽창했고 금속 피로가 누적된 손상 부위가 파열되면서 객실의 압축 공기가 분출, 결국 압력 격벽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어 후방 객실 천장이 폭발적으로 파괴되었고 고압 공기의 충격파가 꼬리 동체와 수직 꼬리 날개를 부러뜨렸으며 동시에 위쪽을 지나는 유압 배관들을 파손시켜 결국 항공기 전체가 제어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결론으로 채택했고 이번 항공사고 조사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이 사고가 일본 항공 자체의 직접적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JAL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7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일본 항공은 123편이라는 편명 사용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항공 정비 부서장과 일부 정비 직원 그리고 보잉사 소속 엔지니어 한 명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후 보잉사는 747 기종의 유압 계통이 꼬리 부분 손상으로 인해 전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747기의 수직 꼬리 날개에 압축 공기 침투를 막는 보호막을 설치했다. 또한 꼬리 손상 시 유압 계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네 번째 유압 시스템 배관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새로운 항공기에는 유압 시스템 배치를 재설계했다. 사고 후 조사관들은 블랙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시 JAL 123편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완전한 조종 불능 상태에서 30분 이상 비행기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조종사와 항공기관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유서가 발견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모든 항공사고와 참사는 희생된 이들의 피로 후대에 남길 교훈이다. 어떤 항공참사 뒤에는 연속적인 작은 사고들이 존재하며 부실한 정비는 그 사슬 중 하나였다. 사고 6개월 전 해당 항공기의 후방 화장실 문은 28차례나 고장이 났지만 정비사는 기체 내부 구조를 점검하지 않았고 잠재된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각각의 사고는 끊임없이 경고한다. 화는 늘 안전 속에 숨어 있으며 안전에는 작은 일이란 없다. 경고의 종소리는 늘 울려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항공안전 개선책들은 모두 이러한 피해 교훈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매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 520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증거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